대출을 많이 받거나 뭐 연끌을 하면 망한다, 아니면 그렇게 대출을 받다가 뭐 훅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풀대출, 연끌, 이 전제 조건은 이제 일단 첫 번째 1금융권에서만 받는 겁니다. 저희는 그 고객한테 1금융권 외에 금융권을 소개를 잘 안 해요. 이제 고객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 90% 이상은 다 1금융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면 돼요. 빌딩 투자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임대 수익, 그리고 자본 수익. 근데 풀 대출을 받는 거는 자본 수익에 초점을 맞춘 투자 방식이라는 거죠. 풀 대출이라고 하면 보통 비율적으로 한 80% 정도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예외상으로 뭐 90%까지 받는 분도 계시지만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고, 이제 여기서 저희가 꼭 조심해야 될 것들은 이 풀 대출을 받는 투자의 어떤 위험성을 좀, 리스크를 좀 해지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 자금이 30억 있다. 근데 이분이 100억짜리 산다. 근데 여기서 결국 70억 대출을 받으면 100억짜리 살 수 있잖아요. 단순 계산했을 때. 근데 저는 이제 80억을 받으라고 합니다. 80%. 그럼 이제 30억에서 80억 대출 받으면 이제 10억이 남겠죠. 근데 이 여유 자금을 왜 남겨놓냐면 나중에 생기는 어떤 변수에, 시장에서 생기는 어떤 금리 인상이나 아니면 공실, 그 어떤 여러 가지 외부 요인들로 생기는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10억이라는 여유 자금을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를 낼 수 없으면 이제 그게 이제 연체가 되면서 경매로 넘어가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빌딩 대출에 대한 이자는 어떤 방식이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갚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그 빌딩 투자는 그 대출 금액에 이자만 내면 되는 거예요. 대출 받은 금액에 어떤 금리를 이제 적용을 받으면은, 그리고 1년을 12달로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내야 되는 이자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이자를 건물에서, 빌딩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감당하면서 가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감당하면서 가는 이유는 이 투자의 초점은 자본 수익을 보기 위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건물이 임대가 맞춰져 있는데 그 수익률이 연 3%다. 그러면 그 연 3%면 3천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80억에 대한 대출을 받는데 요새 금리가 한 4% 정도 돼요. 그럼 4% 정도 되면은 이게 이제 12달로 나누면 그것도 한 2,600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2,700 이렇게. 그러면 임대료에서 이자 내고 이제 조금 돈이 남는 거죠. 조금 돈 남는 거는 보유세 내면 돼요.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럼 뭐하러 빌딩 투자를 하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까도 계속 얘기했죠. 자본 수익. 임대 수익에 초점 맞춘 게 아니에요. 임대 수익에 초점을 맞추시려면 현금 비율을 좀 높여서 임대를 최대한 받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겠죠. 예. 예시를 들어보면은 제가 신사동 건물을 팔고 나서 생긴 양도 차익이 40억이에요. 40억. 예.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죠? 제가 들어간 현금은 10억 초반. 공사비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임대료 뭐 몇천만 원 뭐 한 3년 쌓아봐야 한 10억이 안 됩니다. 뭐 3천만 원씩 받는다고 해도. 이게 더 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매입을 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이제 이자를 이제 감당하고 있는데, 이제 임차인이 연체를 해요. 연체를 하면 아까 앞에 처음에 얘기했던 여유자금 10억에서 일단 메꾸는 거예요. 근데 임차인이 그 임대료만 내는 게 아니라 앞에 임대차 계약할 때 보증금을 내잖아요. 그 보증금을 내고 임차인이 건물에 시설을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임차인한테는 이 보증금과 건물의 그 인테리어된 시설이 다 자기의 어떤 그 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진짜로 뭐 위치가 너무 안 좋거나 아니면은 어떤 업종이 안 좋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거의 그 원가가 아까워서도 임대료를 내죠. 그리고 3개월치 밀리면은 명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명도가 가능하다는 거는 자기가 원상복구까지 하고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인테리어까지. 그러니까 뭐 임차인이 임대료를 안 낼 확률은 약간 이 확률과 좀 따져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대출은 언제 갚냐? 아니 이자만 내고 대출 언제 갚냐? 팔 때 갚는 거예요. 팔 때. 저희가 이제 은행에서 매입할 때 대출을 받으면 대출도 만기가 있습니다. 만기가 있는데 이게 좀 변동금리일 수도 있고 뭐 고정금리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시장에 맞춰서 선택해야겠죠. 근데 이제 만기가 도래하면은 이제 기존 대출을 해주는 은행에서 만기 연장을 할 거냐고 물어볼 거예요. 아니 안 물어봐. 그러면 미리 좀 준비를 하셔서 대출 받은 은행에 예를 들어서 뭐 KB다, 국민은행이다. 그러면은 국민은행 외에 1금융권에다 다 저기 소개를 받던지 뭐 지점장한테 전화해서 내가 지금 이 대출을 몇 프로에 쓰고 있는데 이거 대안대출 가능하냐?
나 갈아타면 금리 잘해줄 거냐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딩을 시켜야죠. 다른 경쟁업체에서 대출해 준 거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대출은 조건이 좋아요. 왜냐하면 경쟁업체에서 대출 가져오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얘들도 이제 다른 뺏기면 안 되니까 이제 경쟁이 붙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는 오히려 이제 만기 때 그때 뭐 기준금리 상황이나 뭐 시장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 만기 때 뭔가 좀 더 좋은 조건의 대출을 할 수도 있다. 예,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대출은 저도 그랬어요. 저도 신사동 건물 대출이요 안 갚았고요. 나중에 건물 매각할 때 갚았습니다. 잔금 받으면서 갚았죠. 뭐 공실 생기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냥 처음 살 때부터 이걸 고려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투자 방식이, 내 투자 방식이 뭐냐, 자본 수익에 초점을 맞춘 거냐, 임대 수익에 초점을 맞춘 거냐. 사실 근데 두 개는 똑같긴 해요. 왜냐면 이제 공실에 관한 건 똑같은 주제니까. 그러면 누가 봐도 임차인의 시선으로 바라봐야겠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임차인이 뭐 잘 들어오는 지역, 잘 들어오는 지역에 잘 들어오는 입지, 그리고 뭐 건물의 컨디션 이런 것까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 지역하고 입지를 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좋은 지역에 좋은 입지면 좋은데 좋은 지역에 입지가 안 좋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강남구가 좋은 지역이잖아요. 근데 강남구에 너무 싸게 나왔어. 근데 뭐 안쪽에 이면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러면 당연히 싸겠죠. 근데 임차인이 들어간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여기 임차한다고 생각하면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좀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요. 그러면 이제 공실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예,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근데 뭐 밑도 끝도 없이 너 대출 많이 받았는데 공실 뭐 요새 되게 많다던데 뭐 어쩌고 이런 얘기하면 그분은 이제 뭐 건물 안 사시면 되죠. 예. 이게 뭐냐면 그 처음부터 공실이 잘 안 생기는 어떤 입지나 어떤 컨디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싸다고 이렇게 막 투자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계산해서 사시면은 사실 공실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제 물론 이제 시장에 공실이 좀 이렇게 뭐랄까 많은 건 사실이에요. 공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위치가 괜찮은 데는 다 임대가 됐습니다. 지금 공실이 있는 데는 이면이거나 임차인의 시선을 바라봤을 때 저긴 들어가기 너무 힘들다. 예, 그럼 들어가기 너무 힘든데 임차인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인테리어를 해주던지 아니 임대료가 뭐 시세보다 많이 싸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역은 좋은데 입지가 좀 빠지는 데를 살려고 하시면은 뭔가 좀 많이 보수적으로 좀 판단을 하셔야겠죠. 예. 물론 이제 공실이 100%안 생긴다, 100%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만 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것들만 좀 파악하셔도 그럼 뭐 공실 때문에 어떤 스트레스 받는 일은 사실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이제 그 풀 대출을 받는 이유는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당연히 이거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아파트로 비유해도 제가 5억짜리 아파트 사는 거랑 20억짜리, 30억짜리 아파트 사는 거랑 당연히 급지가 다르잖아요. 5억짜리 아파트를 살려고 하면 하급지로 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고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현금이 30억 있어요. 근데 대출 하나도 안 받고 30억으로 건물 살려고 해. 그럼 뭐 30억으로 살려고 하면 대부분 땅이 많이 작거나 상급지가 아니겠죠. 근데 저희가 여기서 70%만 대출을 받으면 1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럼 100억짜리 본다고 하면 좀 더 상급지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그럼 상급지라고 하면 저희가 얘기하는 상급지는 강남 아니면 역세권 뭐 대로변 뭔가 특징 있는 그런 상급지들이잖아요. 누구나도 알고 있는 지역들. 근데 그런 지역에 건물을 사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가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내가 30억짜리 산 게 더 리스크할까요? 아니면 100억짜리 상급지에 산 게 더 리스크할까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상급지로 가려면 투자 규모를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예를 들어서 내가 부의 사다리에 올라타서 다음 단계로 점프하고 싶은데 내 돈이 얼마 안 돼. 그럼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자본주의 게임에서는 결국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돈이 적으니까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을 최대한 내가 감당 가능한 대출을 받아서 시장에 생기는 변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유 자금이 좀 남겨놓고 대출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상급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자본 이익을 보는 거죠. 부동산은 사고 나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렸다 사는 게 아니라 사고 나서 기다려야 오르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과정들 겪어야겠죠. 물론 제가 이 대출에 관련된 영상을 올리면 물론 뭐 몇 가지 예측되는 댓글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해 못 하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부의 사다리의 다음 단계로 올라설 수는 없을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